안녕하세요. 파워엔의 곤빠빠예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바로 전차예요. 전차를 두고 보통 지상전의 왕자라고 이야기하죠. 땅 위에서 전차보다 강한 건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다루려는 얘기는 전차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미래예요. 특히 요즘 들어 전차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해요. 전차는 사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자로 전차는 싸움전 수레차예요. 말 그대로 전투에 사용되는 바퀴 달린 물건인 거죠. 그런데 전차에는 그 뜻이 영어의 트램이나 트롤리에 해당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시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로 가는 열차도 전차라고 부르니까요. 트램을 얘기하자는 건 물론 아니에요. 트램을 빼도 여전히 전차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싸울 때 쓰는 바퀴 달린 탈 것이란 면으론 공통점이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똑같다고 보기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리키는 한자어가 전차만 있진 않아요. 한자 술의 차는 엄격한 규칙 없이 때에 따라 술의 거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거 혹은 병사가 탄 술이라는 의미에서 병거라고 읽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전 병거로 부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영어에선 병거를 두고 체리엇이라고 부르죠. 영어의 체리엇은 라틴어 카로스에서 나온 말로써 카로스는 짐 싣는 수레를 가리켰어요. 영어에서 손수레를 뜻하는 카트나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 역시 카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그림은 기원전 15세기에 죽은 이집트인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예요. 당시 이집트 파라오는 신왕국의 첫 번째 왕조로 여겨지는 제18왕조의 일곱 번째 파라오 아멘호테프 2세였어요. 아멘호테프 2세의 6대 아래 파라오가 황금 마스크 유물로 너무나 유명한 투탕카멘이지요. 흥미롭게도 연구자 중엔 아멘호테프 2세가 바로 구약 성서에서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도 좋다고 모세에게 허락한 파라오라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면 그림 속 사람이 쫓는 대상은 토끼나 사슴 같은 동물이죠. 다시 말해 사냥을 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사냥에 쓰는 말이 끄는 수레를 전쟁에 안 썼을 리가 없겠죠? 실제로 병거는 고대 시대의 중요한 전쟁 무기였어요. 병거 부대의 강력함으로 유명했던 나라 중 히타이트가 있어요. 히타이트는 기원전 17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까지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였죠. 특히 역사의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투로 일컬어지는 기원전 1274년의 카데시 전투가 바로 히타이트군과 관련이 있죠. 카데시 전투에서 2,500대의 병거가 주력인 2만 5천 명 이상의 히타이트군은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직접 이끄는 2만 명의 이집트군과 맞붙었어요. 이집트군 역시 2,000대가 넘는 병거를 동원했으니 그야말로 병거 대 병거의 대결이라고 할 만했죠. 전투의 결과는 카데시를 점령하는 데 실패한 이집트군의 패배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병거는 어떻게 전쟁에 사용되게 됐을까요? 고대의 전투란 칼이나 창을 든 무리끼리 싸우는 거였어요. 병거는 두 가지 면에서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었죠. 하나는 병거에 탄 병사가 활로 무장했다는 점이었어요. 활은 칼이나 창이 닿지 않는 먼 거리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니까요. 더 중요한 측면은 병거가 사람의 뜀박질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었어요. 압도적인 속도를 이용해 적 부대의 옆이나 뒤로 돌아가 공격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속도는 기병이 병거보다 더 빠르지 않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기동성은 말에 직접 타는 쪽이 병거보다 더 좋긴 해요. 그렇지만 병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을 자유자재로 부리려면 말 위에 깔고 앉는 안장과 발을 걸쳐 놓는 등자가 필요한데 그건 한참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가령 사진 속 유물은 기원전 480년에 제작된 접시로 등자는 물론이거니와 안장도 찾아볼 수가 없죠. 안장과 등자가 만들어진 후엔 전투에서 병거가 맞던 빠른 속도로 적의 측후방을 타격하는 역할을 기병이 대신하게 됐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병거는 과거의 유물이 돼 버린 거지요. 병거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부턴 전차 얘기를 해볼까요? 전차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은 두꺼운 철판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포를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총탄은 당연할 뿐더러 포탄도 막아내는 튼튼한 장갑을 생각하지요. 전차의 공격력과 방어력 중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건 전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늘 끊이지 않는 그리고 끝이 나지 않는 논쟁 주제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 모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게 해요. 중국 고대 국가 초의 한 무기 상인이 자신의 창을 가리켜 이 세상의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하고 또 자신이 파는 방패를 두곤 이 세상의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 사람인 한 비자가 그런 창과 그런 방패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걸 지적하면서 모순이란 말이 생겼지요. 한자 모가 창을 뜻하고
순위 방패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차의 특징은 조금 전에 살펴본 오늘날의 이해와 꼭 같진 않았어요. 달리 말해 전차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전차라는 걸 만들 필요가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9세기 내내 제국주의 유럽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결과로 위력이 대단한 야포와 눈앞의 적병을 삽시간에 몰살할 수 있는 기관총을 서로 쓰게 됐죠. 흥미롭게도 최초의 기관총을 만든 사람인 리처드 게틀링은 원래 오늘날 신시내티 대학의 일부가 된 오하이오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어요. 1861년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게틀링은 결심을 해요. 남부에 속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전쟁 당시에는 북부에 속한 인디애나에 살던 게틀링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며 기관총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거죠. 당시 전투로 죽는 병사가 한 명이라면 전투와 무관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는 병사가 6명 꼴이었던 거죠. 아무튼 게틀링은 분당 200발이 나가는 기관총이 나오면 병사 한 명이 100명처럼 싸울 수 있게 돼 그 결과 전사하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대요. 무기의 역사에선 이처럼 괴상한 논리가 적지 않아요. 게틀링보다 기관총의 역사에 더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한테 전구 특허 소송에서 진 뒤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이주한 하이럼 맥심이에요. 맥심이 만든 기관총은 뻥 뚫린 들판에서 보병 돌격을 순전한 자살행위로 만들어 버렸죠. 일례로 1893년 오늘날 짐바브웨에 해당하는 샹가니강 근방에서 5,000명의 은데벨레군이 700명의 영국군을 공격했지만 5정의 맥심 기관총의 화망을 뚫지 못하고 1,500명이 죽었죠. 영국군의 전사는 4명에 불과했고요. 그렇게 1914년 1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전선은 곧바로 교착되고 말았어요. 중포의 위력이 무시무시하다 보니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깊게 참호를 파고 기관총으로 참호 진지를 방어하게 된 거였죠. 거기에 더해 적의 보병 돌격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철조망까지 설치했고요. 한 줌의 땅을 놓고 병사들의 무의미한 희생만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차는 정확히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거였어요. 일단 적의 기관 총탄을 튕겨낼 정도의 장갑을 두르고 철조망을 짓밟으며 참호와 깊게 파인 포탄 구덩이 위로 전진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거지요. 전진하면서 중간에 만날 적병과 진지를 타격할 기관총과 적당한 포도 갖추고요. 다시 말해 전차의 공격력은 방어력과 야지 돌파력보다 우선순위가 낮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차의 탄생은 당연한 귀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내고 만든 게 육군이 아니고 해군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차의 탄생을 지휘한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가 돼 독일과 전쟁을 한 처칠은 1차 대전 당시에 영국 해군부 장관이었어요. 1915년 2월 처칠의 지시로 해군부 산하의 이른바 육상선박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전차 개발의 시작이었죠. 그 결과로 나온 게 1916년에 소움 전투에 투입된 마크 1이었고요. 왜 육군이 아닌 해군이 세계 최초의 전차를 만들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건 육군이 전차를 상상하기엔 너무 육상 전투의 전문가였다는 점이었어요. 영국 육군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콧방귀를 뀌고 전차를 무시했죠. 원래 혁신은 외부자나 아마추어로부터 나오기 쉽다고나 할까요? 전차를 가리키는 영어는 탱크지요. 영국에서 처음 전차를 개발할 때 남들이 뭘 만드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암호명을 사용했어요. 육상선박위원회가 고른 암호명은 워터 캐리어, 즉 물 운반선이었죠. 그런데 이걸 약자로 하면 WC, 즉 화장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찾다가 나온 게 바로 탱크였죠. 가령 물탱크는 물을 담아두는 저장 용기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전차를 가리키는 탱크라는 말이 생각만큼 보편적이진 않아요. 가령 영국과 거의 동시에 전차를 만든 프랑스에선 전차를 두고 공격 차량 혹은 그냥 차량을 뜻하는 프랑스어를 쓰고 영국의 전차를 처음으로 전장에서 마주한 독일은 길게는 장갑 전투 차량, 짧게 줄여 장갑을 뜻하는 독일어를 쓰지요. 그래도 러시아에서 전차를 부르는 말이 바로 탱크를 그대로 가져온 땅크예요. 이후 전차는 진화를 거듭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주력 전차의 모습이지요. 이게 최종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듯해요. 전차는 적의 전차를 상대해 파괴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왔지만 요즘 전차의 가장 큰 적은 땅 위에 있지 않고 공중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전차를 만들거나 사는 비용에 비해 전차를 무력화할 수단의 비용은 한참 낮아요.
단적으로 요즘 우크라이나에 쓰이는 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의 가격은 50만 원인데 미국과 독일의 최신 전차 가격은 300억 원이 훌쩍 넘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